안녕하세요. 파이토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기초편의 네 번째 시간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코딩,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 그다음 데이터 로더를 배워서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로딩해서 데이터, 그 모델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지 그걸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더 깊게 배워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뭐 데이터 사이언스, 너무 많은 분야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용되고 있죠. 요즘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어떤 로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 형태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록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기계학습이었던 시절부터 현재 딥러닝 시절까지 오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그러니까 좋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의 양적으로 보면 크기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는 건 뭐냐면은 학습할 패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우리 리얼리티라고 하죠. 실제 어떤 리얼한 환경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일 텐데 이 일부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빈값이 없으면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의 축에 대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시간축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막, 흘러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쪽 부분이 결측이 돼서 없다든가 아니면은 막 이만큼씩 막 빵꾸가 뚫려 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런 데이터는 별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는 있어도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결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도, 현실을 잘 계측한 데이터가 좋다. 예, 사실 이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현실을 잘 계측한 데이터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함. 필요할 때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관광객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패턴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겨울이고 여기가 봄이고 그러니까 뭐 여름에 또 뭐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관광객 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케이스는 사실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케이스 또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질병의 케이스는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통제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예기치 못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필요할 때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임의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생성해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수집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 시기적절함, 타임리스라고 하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꼭 그 시절에서만, 그 시간대에서만 발생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시계열 예측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어떤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 주기성이 갖고 있고 뭐 가끔 가다 이렇게 막 튀거나 또 떨어지거나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하기가 편한데 외부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릴 것과 연계가 되는 건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수집 전략으로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데이터의 양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완결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잘 계측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기술하는데,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데이터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라는 게 있고, 타입과 용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크기라고 하는 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크기, 행과 차원의 수, 크기,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범주형 변수냐, 연속형 변수냐, 이거 짚고 넘어갈 거고, 자,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데이터, 토탈 데이터에서,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델을,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 이 모델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겠다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데이터에서 70에서 90%를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평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된 모델, 완료가 된 모델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케이스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애큐시가 얼마만큼 되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뭐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테스트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이만큼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만큼 보지 못했어. 그 보지 못한 세계를 너는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 보통 10에서 20% 정도로 쓰는데요. 일부분을 활용해서 이 모델 안에서 저희가 조율해야 될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러닝 레이트 여러 가지 세팅들, 로스 값에 대해서 뭐 세팅할 것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최저값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우리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는 않아요. 그 테스트 데이터는 전혀 보지 못했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만 어떤 조작을 하고, 모델에 대한 조작을 하고, 그 조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얼만큼 나오니,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하는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다. 그래서 좋은 모델일수록 일단 검증 데이터에서 잘 나온 결과가 평가 데이터에서도,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잘 나오면 되는 거고요. 검증 데이터에서는 잘 나왔는데 평가 데이터에서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검증 데이터에서 잘 되고 평가 데이터에서 안 되는 경우는 오버피팅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오버피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워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형 데이터와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있다 했는데 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행과 열로 딱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생 이름,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학생들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그들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정형적이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정형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때 데이터의 크기, 뭐 데이터 저장을 위한 표로 보면 얼마인가, 뭐 1kb다. 사실 이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보다는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열, 행, 몇 개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가? 5개가 있다. 객체가 몇 개가 있느냐? 열, 몇 개의 특성을 갖고 있냐? 몇 개의 피처가 있느냐? 3개의 피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트리뷰트 또는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측정 값이라고 하는 건 meas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 이게 1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 다차원 데이터 이런 거 몇 차원이냐는 이 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성, 애트리뷰트, 피처. 이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네, 특성, 액티비티, 피처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이 측정값, 메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계에서 많이 통계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텐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특성, 피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델을 설명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피처가 뭐냐, 이 피처 맵, 이런 얘기도 사실은 다 이런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피처. 특징이 몇 개냐. 네. 그래서, 전형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열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행에 대한 데이터의 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사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데이터죠. 이게 못하네요.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유형이고,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음성 데이터, 뭐 시퀀스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을 때, 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가 이미지넷 데이터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미지 안에서 객체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500만 장 정도로 되어 있고, 이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새로 이미지가 추가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고해상도 이미지가 많고요.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고, 또 오브젝트 속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요. 블랙 퍼리라고 하는 거, 뭐 스퍼티드 화이트, 이렇게 오브젝트 특성, 그다음에 웻 젖어 있다 이런 것들. 블랙, 그린, 스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오브젝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설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바운딩 박스거든요. 이 이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이 있고 그게 뭐다? 킷 박스다. 크로켓이다. 뭐 프로그다. 에어플레인이다. 이 전체가 에어플레인이 아니라 이게 에어플레인이야 라고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넷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습에서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다운로드에 있어서 저작권 동의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이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공식 사이트에 가서 저작권에 대한 동의를 한 후에 받아야 되고요. 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 고해상도 이미지 전체 데이터셋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1TB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1TB가 필요하고, 그 외에 뭐 60개 곱하기 64를 하더라도 한 12GB의 학습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로 한 3GB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엄청 크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가 좋아서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키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추출한 뭐 이렇게 토큰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저희는 이미지를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다룰 시간이 아마 없을 거고요. 중급 과정에서 제가 RNN을 설명하면서는 뭐 한 번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이 데이터셋을 저희가 볼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예. 비정형 데이터 중에 텍스트 데이터가 이게 있다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코코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약 33만 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있는 사물이나 동물, 이름, 그다음 뭐 위치, 이미지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도 지금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주는 게 아니라 딱 구체적인 어떤 한 부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마크를 해서 이거는 2017년도쯤에 공개된 이미지라서 엄청 이렇게 뭐 이런 데까지도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런 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뎁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셋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의 라벨링이 달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사람이다, 이건 뭐 라켓이다, 이건 볼이다,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각각 다른 객체에 대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켈레톤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 뼈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뼈대를 하고 있고, 이게 각각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표를 해가지고, 이 초록색, 이 부분을 나타내는 좌표가 있고, 그 좌표 안에서 이 뼈대에 대한 좌표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장을 주고, 이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뭐 자연어와 이미지를 해석하는 그런 모델에서 좀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그 텍스트를 줬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과 종류로서는 범주형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속형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주형 범수라고 하는 건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산적인 값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나라의 이름이나 합격했니 안 했니, 계급, 나이, 뭐 나이가 뭐 2.5 이런 건 없으니까요. 2, 3, 4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도 범주형 변수고요. 그다음 연속형 변수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연속한 값을 가는 거. 여기서의 나이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GDP, 그다음에 점수. 그러니까 이 나이라는 게 지금 나이들 구분되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속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게 딱딱 하나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예,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연속형 변수는 GDP라든지 어떤 점수 그런 것들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뭐 0에서
뭐 100점까지로 했을 때, 예, 그거를, 어, 뭐 90점이다, 98점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이들 구분된이라고 하는 거는, 뭐, 0세부터 1세, 뭐, 0세부터 뭐 10세, 10세에서 뭐 20세, 네, 이렇게 해서 쓸 때가 이제 나이대로 구분된 이산적인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없는 범주형 변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 이름, 그 다음에 행정구역, 그 다음에 뭐, 예, 가나다로 했지만 뭐 내재적인 순서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순서가 있는 범종 변수도 있고요. 소위, 중위, 대위, 뭐 SM, LX, XS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확보 전략.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양질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집이 가능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수집할 수 있으면 좋고, 결집값이 없으면 좋고, 실제 상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때 양질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집의 목적과 데이터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로,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거냐,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에서 지금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목적은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저장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데이터 양은 증가를 하지만 데이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질을 늘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정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사전에 조금 계획을 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기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따라서 그 주기대로 수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으면은 뭐 자원이 뭐 계속 풍부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뭐 100Hz 데이터를 24시간 수집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기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건지, 뭐 클러스터를 통해 저장할 건지, 엘라스틱 서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의 날것 데이터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러 데이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런 데이터들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정 과정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막 많이 수집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에 사용할 때 있어서 그것을 보정 처리라든지 어떤 결측치에 대한 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는 타임 시리즈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 정제,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고, 불필요한 값을 제거하거나 결손치, 결측치를 갖다 보정하거나 어떤 표현에 대한 것을 일관화시키거나 뭐 벡터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정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정제는 사실 최소화하면 할수록 그 원본 데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데이터 정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현실 세계에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데이터 활용 전략인데요.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데이터가 선호됩니다. 큰 데이터가 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에서는 제가 거의 초반에 좀 말씀드렸나요? 기계학습에서는 인간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형적으로 만들어버린대, 데이터를. 그래서 거의 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존 과거의 기계학습 문제였습니다.
정형 데이터. 근데 딥러닝에 오면서 인간이 분석을 하지 않고요. 인간은 그냥 데이터를 줄 뿐이고, 어떤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게, 모델이죠. 모델이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건데, 결국 이게 기계의 역할이 됐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딥러닝에서는 데이터를 그냥 줄 테니 너가 분석을 해서 특징을 추출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어, 그 특징들이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포를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평행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소용이 없고요. 뭐 이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네. 데이터 다양하게 많은 것이 좋다.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에서 특정 개수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선을 이렇게 긋는데, 이게 특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막, 이렇게 들고 가야 되고, 저렇게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막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고, 모델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특성만 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방법이 있고, 차원 축소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딥러닝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뭐, 모델 복잡하게 만들면 되죠. 사실, 방법이 딱 여기 있습니다. 피처가 많으면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거나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은 기계학습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피처가 너무 많으니 특징을 추출하고 차원을 축소해서 만들자. 그럼 차원 축소하고 특징을 이렇게 해서 피처를 줄일 것 같으면 굳이 딥러닝을 안 쓰시고 기계학습을 쓰시면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의 특성이 너무 많아서 이걸 줄여야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하시고요. 어,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딥러닝을 쓰는 게 모델을 키워서 딥러닝을 쓰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차라리 그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공개 데이터들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디서 좀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공개 데이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 허브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7년도부터 막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년, 5년 정도 됐군요. 이제 5년 정도 된 건데,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돼갖고 크게 돼서 다양한 데이터, 또 정제가 잘 된 데이터가 좀 많고,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작권에 걸려서 또는 저작권은 사실 뭐 그 큰 이슈가 없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막 못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된다. 뭐 또는 뭐 거기서 모델을 학습해서 모델만 갖고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꼭 필요한다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쿨하게 그냥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일단 한번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가서 찾아보셔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캐글이나 뭐 구글 데이터셋 서치 뭐 아마존 데이터셋 뭐 그 페이퍼 위드 코드라고 해서 논문, 학술적인 연구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들을 공개해 놓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저작권에 대한 제약사항들 조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인코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